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중앙 이슈부터 지역 이슈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 털어보러 지역의 핵심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매월 마지막 주는 두 분과 직접 만나서 함께 토론하는 월간 털어보러로 꾸려집니다. 두 분이 나와 계시면 벌써 한 달이 또 이렇게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오늘 또 한 시간 동안 두 분과 함께 핫한 이슈들 탈탈 털어볼 텐데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구례 곡성을 서동용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국민의힘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수천만 정원의 남자 천하람입니다. 네, 또 뭐 저희 지난주에도 방송을 또 했으니까 한 주간 또 근황이 어떠신지 먼저 서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뭐 늘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5월달에 원내 부대표가 돼서 이러고 보니까 위원회가 갑자기 하나에서 4개로 는 기분이에요. 원래 교육위원회를 했는데 지난 2월달에 국회 첨단산업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첨단산업특위 위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원내 부대표가 되면서 원내 대표단 원내 전략회의를 매주 2번씩 하니까 여기 그 상임위원회 하나보다 더 바쁘고 또 그 부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4개씩 하는 꼴이 돼서 아이고 되게 많이 바빠졌고요. 예, 지난주에도 저 국회 운영위원회 밤 12시까지 회의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예, 아니, 국회의원분들은 밤 늦게까지 일하면은 뭐 수당 같은 것도 좀 더 주고 합니까? 직장인들은 또 그렇잖아요. 있는 세비도 너무 많다고 국민들이 비판하시는 꼴이었어요. 제가 괜한 걸 여쭤봤네요. 천하람 변호사께서는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뭐 바빠도 좋으니까 저도 국회에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온갖 위원회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뭐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는 한 주를 보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뭐 저는 최근에는 지역 활동 점차 늘리고 있고 이게 정원박람회가 이제 어찌 보면 한여름에는 이제 오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계시니까 이번에 특히 연휴고 해가지고 정원박람회 놀러 오는 지인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선거운동 한다고 하면 안 되는, 아무튼 지역민들을 많이 뵈야 되는데 예. 외지 손님들이 너무 와가지고 좀 귀찮게 해서 가이드 비용을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다. 제가 지난주에 그 지역에 계신 뭐 시도의원 몇 분과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순천에 계시면은 진짜 이게 뭐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면은 밥이라도 한 끼씩 사야 되니까 아니 이거 뭐 시도 의원들은 따로 좀 이게 좀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이게 본인들 돈 써가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공감하시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기껏 밥 좀 먹이고 하면은 또 다 잠은 여수 가서 자고 이러니까 짜증나가지고 진짜. 예. 아무튼 물론 여수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좋은 일이죠 이게. 네. 근데 뭐 순천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또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또 아쉬운 마음에 또 맞습니다. 이야기하신 걸 텐데. 예. 알겠습니다. 여수 MBC 유튜브 여수 MBC 뉴스 채널 통해서도 월간 털어보러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번 달 논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달 총 정리해 주시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5월 정신, 민주주의 그리고 노무현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시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노무현 정신이란 다름 아닌 상식과 원칙이 반칙과 특권을 이기는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그 정치권의 상황들을 보면 5.18이 주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메시지나 노무현이 주는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는 다 실종되고 어디 가버리고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법적으로 허용된 노조를 건폭이라고 치부하면서 이를 탄압하고 억누르고 또 인권을 무시하고 있지요. 심지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한 노동자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는커녕 뭐 자살 방조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그 유서대필처럼 30년 전 광기훈 사건을 떠올리는 그러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용산 사태 그리고 백남기동민 사망 사건 등을 거치면서 이제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 경찰의 강경진압을 중단하고 평화 집회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기류가 형성이 됐고 그 기류가 어느 정도 좀 정착됐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의 강경진압을 요구하고 집회 자유를 막는 발언이 대통령실 및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여당은 계속 괴담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의 불안에 따르는 어떤 그 요구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국민들의 상식과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행위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습니다만 그럼 민주당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지요. 돈봉투 사건,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등 이 사건 자체도 사실 너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 문제를 대하고 풀어가는 당 지도부의 태도가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는 맞지 않는 행태를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행이다,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민들은 법의 잣대로 정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수준들이 있어요. 그 수준에 맞게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늘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최근의 행태는 굉장히 조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역시 5월 정신과 민주주의와 노무현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천하람 변호사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논평 주시죠. 저는 낡음과 가벼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방금 서 의원님께서 이제 뭐 5월 정신도 말씀해주셨고 한데 이게 이제 메신저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의 한계나 어떤 위기 이런 게 많이 노출된 5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4월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거의 뭐 총선 치를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완전 뭐 참패하는 걸로 가는 거 아니냐는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5월에 들어가지고 돈봉투니 뭐 김남국 의원이니 막 이런 것들이 막 터지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위기 한계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오늘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사실 오늘 낮에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 두 분이 이제 순천을 찾아오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셨어요? 아니요, 국회의원 아니고 이제 민주당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신데 우리 집도 불타고 있는데 지금 뭐 민주당 뭐 얘기를 내가 뭐 얼마나 하겠냐라고 했는데 굳이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요새 민주당의 문제를 얘기하자면 낡음과 가벼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의 행태에 있어가지고 느껴지는 국회의원직 더 나아가서는 정치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대하는 그런 자세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서 의원이 말씀하신 돈봉투 의혹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 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낡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엊그제였나요? 이해찬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크라이나 우리가 뭐 득볼 것도 없고 그걸 뭘 도와줄 만한 이유가 있냐? 뭐 우리나라 물건 사각이나 하는 나라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약간 최근에 또 외교 질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민주당에서 내놓는 논평들이나 메시지들을 보면 약간 과거에 반미 시위를 하던 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북중러를 너무 낭만적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들이 종종 있는데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제 한 3, 40년 전에 지나간 그 감성을 그대로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2030 세대 위주로 무당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 오늘은 뭐 예로 든 게 주로 민주당 얘기지만 저희도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찌 됐든 우리 정치가 점점 어떻게 보면 낡아가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직의 무거움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이번 달에도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두 분의 이야기 주신 것 중에서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들이 다 속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말정산 파트 1 중앙 이슈로 바로 들어가죠. 제가 꼽아본 오늘 중앙 이슈 이번 달은 뭐가 있을까 싶은데 두 분 공통적으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이야기, 국회의원 가상자산 논란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지난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그와 별개로 IAEA 조사단 최종 조사가 오늘부터 일본 현지에서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있더군요. 뭐 우선 우리 시찰단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시찰 결과가 뭐 금주 중에 국민들께 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불안하다 이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서 의원께 논평 듣겠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전부 괴담이라고 가짜 뉴스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제 운영위원회에서 그 김대기 대통령 실장마저도 괴담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확신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IAEA 조사 결과를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IAEA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건 자기들 스스로는 되게 안전하다고 결론이 나올 걸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점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수준이죠.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을 합의했다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대부분 이게 그냥 관람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찰단을 보냈는데 시찰단 명단도 아직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고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사건입니다. 불안해하는 사건이고 그러면 이런 정도에 있어서 자기 명단도 못 내모이는 사람들을 시찰단 단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사실 가당치도 않는 일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성일종 의원은 문정부에서 임명한 과학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뭐 이런 메시지 오늘 내시더군요. 뭐 틈만 나면 문정부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고 했던 보고서가 있었다 뭐 등등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지난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시찰단 파견이 합의가 되고 나서 그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IAEA 국가 측은 처음이다 이렇게 되게 막 큰 성과인 것처럼 자랑했어요. 근데 작년 3월에 대만 시찰단이 다녀왔고요. 올 2월 달에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 시찰단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녀와서 일본의 계속된 제한된 정보 제공, 그다음에 비협조적인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방식의 시찰단 파견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대통령 실장한테 물었죠. 과연 대만이나 PIF가 갈 때와 다른 우리 한국에게는 좀 제공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공개하겠다는 시설이 있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저 너무 당연하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뻔한 시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좀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더욱이나 이제 유국희 시찰 단장이 첫날 가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저희는 볼 건 다 봤습니다 이랬어요. 그게 딱 하루 만이에요. 9시간. 볼 건 9시간 만에 볼 걸 다 봤으면 사람들 왜 보냈을까 모르겠어요. 이 질문도 역시 했더니 이미 2년 전부터 일본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받아와서 뭐 현장에 가서 확인할 거 많지 않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요. 그러면 왜 보낸 거지요? 도대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한국 정부는 IAEA 결과가 마치 안전하다고 나올 걸 예상하고 있는 듯이 IAEA 결과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오염수 방류가 허용된다고 쳐요. 그러면 오염수는 안전해서 내보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안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논리가 안 되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가 문제가 돼서 그 오염수가 안전하냐가 시비가 됐는데 그 오염수를 내보내는 건 괜찮다 그래 놓고 수산물은 수산물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논리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면 금방 일본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지겠죠. 이러한 악순환으로 계속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뭔 약점을 잡힌 거냐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 하기도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지극히 옳지 않다. 이건 국민들의 불안감들을 계속 더 가중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시면 제가 혹시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어쨌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박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 그 IA 조사 보겠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찰단은 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제 시찰단을 안 보내면 또 안 보낸다고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면이 있을 것이고, 물론 저도 시찰단의 뭐 단원 명단 이런 거를 뭐 굳이 왜 비공개하는지,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과도한 어떤 뭐 신상 공개 염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이게 굉장히 정치 쟁점화돼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중요한 어떤 시찰을 할 정도라면은 그래도 본인 이름을 걸고 또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부분이라고 저도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검증이 돼 있고 하지만 시설이 제대로 자료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정말 뭐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가서 어느 정도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과하게 정치 쟁점화가 되다 보니까 좀 유치해졌어요, 내용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막 마셔봐라 뭐 이런 뭐 그렇게 안전하면 뭐 대통령이 마셔봐라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이게 지금 쟁점이 그 오염수 자체를 바로 뭐 어떻게 할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한 시스템에 따라서 희석을 했을 때 우리 인체나 아니면 뭐 어패류나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염수 자체를 뭐 유치하게 막 마셔봐라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정말로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적인 검증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우리가 빠지는 게 낫다. 어디에서요? 이 이슈에 대해서요? 네. 무슨 말이냐면 뭐 정부는 완전히 빠질 수는 없겠죠. 정부는 이걸 어느 정도 위험을 관리하고 또 우리 국가의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신뢰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희석이 되더라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거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물론 저도 국민의힘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반대로 민주당에서 이거 엄청 문제입니다라고 하면 실제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도 광우병 괴담 시즌2 아니야? 이게 이상해요.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저도 여야의 정치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선입견을 드러내는 정치적인 메시지나 행보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좀 문제인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어떤 이미 결론을 내놓은 것 같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그 뭐 옥스포드인가요? 어디에서 뭐 10리터 마셔도 문제 없다 이런 사람 괜히 불러가지고 뭐 원로 하고.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을 같이 보시잖아요, 사실. 네. 그럼 여당에서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거는 결국 정부도 이미 결론을 내놓은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학적으로 뭔가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좀 빠져 있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는 티를 좀 내지 말자. 그리고 이거는 일본과의 외교 문제이기 이전에 국민들의 어떤 뭐 정말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수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또 좀 어떤 의미에서는 차분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당이 대통령실 엄호하지 않으면 또 곤란해하는 그런 분위기 또 풍기지 않겠습니까? 정부 수사한테 혼나나요? 아니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그 엄호의 방식이라는 것이 유치하게 엄호하면은 국민들이 그 금방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물론 원자력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참 뭐 그 걱정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뭐 광우병 이런 거에서 봤듯이 조금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우리가 정부나 이런 데서 뭐 정부가 사실 우리 국민들 뭐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차분한 정도의 어떤 지켜봅시다는 메시지는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막 이거 무조건 괴담입니다. 그러니까 괴담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괴담 카드를 너무 쉽게 쓰면은 이게 또 그것도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나에 대해 비판하면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그 비판들을 무마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는 이 정부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은데요. 아까 그 말씀하셨다는 대로 대통령한테 마셔봐라도 사실 성일종 의원이 모시고 왔던 외국의 그 석학이 하신 말 아니에요. 아니 말고 이제 민주당의 그 서영교 의원 같은 분도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 대통령한테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상하죠, 그 자기들이 먼저 마셔도 상관없다라고 먼저 발표해 놓으니까 그럼 네가 마셔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는 계속 그 과학적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과학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과학적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데 과학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다른 사람이 검증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셔야 해요. IAEA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검증하겠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IAEA 결과가 나오면 그건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IAEA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건 결코 과학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천 변호사께 요즘은 드리겠습니다. 네. 방류 어쨌든 올 여름에 조사가 별탈 없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이루어지면 여름부터 이제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향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 국제 공조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뭐 대한민국 이라는 한 국가의 반대보다도 지금 이제 사실은 여러 이제 지금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의 다수가 오케이 해버리면 사실 대한민국 혼자 반대해도 이게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방류하는 거를 우리 혼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IAEA 결과도 물론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만은 주변국들과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뭐랄까 소통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인 것이고 지금 이제 뭐 시찰단에서 이런저런 뭐 도쿄전력에서도 자료를 받고 뭐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좀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정부에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추천한 과학자들로 한번 그럼 예를 들면 레드팀 같은 거를 꾸려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좀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레드팀이 한 여러 어떤 문제점이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또 국제사회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이슈가 되게 안 좋다면 안 좋은 이슈지만 국민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요새 꽉 막혀 있는 여야 협력이라고 하는 거를 어찌 보면 이런 데서 공통의 위기에서 좀 한번 풀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서 의원께도 대응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과학적이에요. IAEA에서 나온 자료를 우리가 다시 검증하겠다고 하면 돼요. 네. 일본한테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면 되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고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고 나면 그다음에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방할 논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수산물 수입자는 어떻게 더 철저하게 할 건지 일본 측의 투명성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요구하고 또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 계획들을 내놓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떠한 그 이야기로도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의혹은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또 지역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좀 해봤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문제 두 번째 이슈 중앙 이슈 넘어가 볼 텐데 김남국 의원이 쏘아올린 이야기 앞서 두 분께서도 한참 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문제 게임 업체로 지적되고 있는 위메이드 국회 방문 일정이 공개되면서 이 정치권 전체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천 변호사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업체들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을 그렇다고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에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두려워서 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적인 대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비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그게 막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돼서 뇌물로 가면 문제지만은 각 기업이나 아니면 협회 단체들이 자기 아이디어들이나 제안들을 국회의원에 주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를 거치면서 야 이렇게까지 좀 크게 하나? 이제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의 본업을 할 수 있을 수준인가 과연? 이런 그러니까 국민적 공분이 나왔던 것이고 저도 국회의원도 사람이고 뭐 국민이니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본인이 뭐 어쩌다가 마주치는 업체 사람들과 관련된 투자도 일부 할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뭐 찾아와서 설명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일 텐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도의 문제겠지만은 좀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정상의 범주를 넘어선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김남국 의원만의 문제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좀 뭐 빡세게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다른 의원들이 좀 큰 투자를 한 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전수조사 내지는 이제 저희 재산 공개할 때
뭔가 나올지는 뭐 봐야 되겠죠. 근데 좀 김 빠지는 얘기지만은 안 나올 겁니다. 네. 이미 다 파셨을 겁니다. 아마 투자하셨던 분들도. 그래서 막 시끌벅적하지만 김남국 의원 하나만 남기고 결국은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만약에 60억이 아니라 그럼 600만 원 정도였다면 이 정도까지는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안 커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액수도 문제가 크다. 네, 왜냐하면은 본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자산이 뭐 1,000억대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5, 60억대 투자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 전체 자산 규모가 뭐 예를 들면 뭐 15억, 20억 정도 수준인데 내 전 재산 이상의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거에서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없거든요. 예. 예,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그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뭐 2주째 뭐 알려진 일정들이 없는 상황이고 뭐 청원 휴가를 내면서 국회 일정을 나오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내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부터 쭉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윤리특위에서 아마 이제 그 자문위원회로 안건을 넘길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사실 조사를 할 거고요. 본인이 자료 다 가지고 나와서 철저하게 좀 해명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논쟁이 사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가상자산 거래 이 자체로 그쳤으면 큰 문제 이렇게까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계속 입법 논의까지 연결시키고 싶어라 했다고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법률안에 공동 발의한 걸 가지고 입법 논의라고 계속 공격을 했고 그러면서 이번에 위메이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들을 공개를 해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업체가 국회에 들어와서 보좌관들을 만나는 걸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입법 로비를 했다고 궁극에 가서는 대선 때 했으니까 이재명이 책임져라 이제 이런 식의 논리까지 계속 만들어내왔던 게 이 사태들을 이게 키워왔던 게 국민의힘 아니에요. 근데 막상 국민의힘 의원 수가 다수가 왔다 간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 다들 이게 뭐야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척도 해버리는 이런 겁니다. 일단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천 변호사께서 나와봐야 뭐 안 나올 거다라고 전망하셨잖아요. 이게 일단 그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그 재산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상자산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굉장히 그 가격의 등폭이 커서요. 예. 이 금방 60억짜리가 그 다음날 500만 원 되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600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내일도 600억이 아닌 거니까 자산 존재로서의 그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는 측면들이 좀 있는 거고 이렇게 등락폭이 크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래소가 워낙 다양해서 이게 전부 다 밝혀지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신고해 주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나 본인 통장을 통한 거래들을 쭉 찾아가 보면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김남국 의원 혼자니까요. 윤리특위에서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결과에 따른 그 조치를 하면 족할 것 같고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써먹으려고 미리 예단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원래 저도 너무 세게 몰아치고 확정적이지도 않은 거 가지고 무분별하게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 김웅 의원이 굉장히 정리를 열심히 잘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설 대선의 로비 또 선거 자금 이런 얘기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이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설명이나 소명을 못 했어요. 자료도 못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김남국 한 사람보다 큰 문제니까 결국 못 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어떻게 보면 그 최종 권한이 과연 김남국 의원 개인에게 있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나온 것이고 그 해명에 있어서 거짓이 있는 부분이 김웅 의원이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벌써 6, 7가지가 넘더라고요. 거짓말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여튼 어쨌거나 김남국 의원의 소명 부족이나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밝혀진 건 없으니까 우리도 조금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요. 이미 이제 이재명 팔아먹고 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익 다 봐버렸어요.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이미 엉망이 돼버렸고요. 저는 김남국 의원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상대방이 해명할 수 없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해명이 없다고 그게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고 더 큰 의혹을 만드는 근거로 삼고 이거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저는 이번에 특히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입법 노비까지 이어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나빴다. 이거 정말로 이거 저 사람들이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 다음번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책임지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푸는가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상대방이 해명할 수 있는 것만 질문을 해야 해요. 막 던져놓고 해명 못하니까 네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데 이번 이제 이 건과 관련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김남국 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요 권력을 쥐었어요. 공적인 일을 하라고 시켜놓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탐하기 위해서 투자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옳게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요. 저희는 이 부분에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은 뭐 너무 많은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충분히 정책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최근에 유메이드 방문 결과가 국민의힘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저희가 김남국 의원에게 밝히라고 했던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남국 의원 본인이 밝히겠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거는 돈이 어디서 나왔냐, 뭐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어떻게 얻었냐, 그러니까 거래 내역만 공개하라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본인이 그 진상조사단에다가 주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안 주고 탈당해버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일 거고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만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검증 불가능한 뭘 요구했는지 이거 뭐 저는 솔직히 떠오르는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웅 의원도 자꾸 순천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김웅 의원이 얘기한 것도 그런 거예요. 정말 로비를 할 거였으면 국회의원 회관에서만 했겠냐. 예를 들면 정말 비공개된 정보를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는 거였다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뭐 보좌관 한번 만나고 가고 뭐 국민의힘이 더 많다. 이게 저는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또 국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부터 쭉쭉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월간 털어보러 이어드리고 있고요. 소동용 의원, 천하람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월말 정산 파트 2 지역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핫했던 지역 이슈는 뭐니 해도 포스코 관련 뉴스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전남 의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월 후반에 들어가면서 다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월로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의 또 수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 골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 의대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 국회에는 지방의대 신설 관련된 법안이 8개나 올라와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뉘앙스 물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만 정원 확대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주에 서 의원께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먼저 이 건은 천 변호사께 논평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 뭐 정원 확대 그 자체를 어느 정도 뭐 확정한 것은 뭐 저는 뭐 평가할 만하고 네,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그래도 의대를 한두 개 정도라도 신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의사단체들에서도 보면은 의대 신설에 더 반대를 많이 해요. 있는 정원 확대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타이밍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물론 우리가 뭐 의사들 도와주자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사협회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래도 뭐 꼭 의사 단체를 위해서 한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도 하고 너네 관점도 우리도 많이 공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럼 니네도 맨날 니네 뭐 이렇게 바운더리를 계속 지키기만 할 수 있겠냐. 이번 기회에 특히 이제 의대가 하나도 없는 전라남도라든지 뭐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데 의대가 없는 창원이라든지 뭐 경기 북부라든지 뭐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설득하는 작업을 좀 세게 들어간다면은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6월 중순쯤에 국민의힘 지도부랑 이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데 제가 미리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세게 이제 뭐 전라남도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의대를 하나도 신설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일단 저희 당에 있는 의원들도 경북에 있는 의원들마저도 지금 의대 신설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서 의원께 이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정부는 모든 건 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반대로만 가고 있지요.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합의가 저희가 발표했던 안들을 다시 한번 되돌릴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의 이 엄중한 시기 속에서 공공보건의 확대와 필수 의료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지역 의사를 확대를 하겠다.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이건 지역 의사 중심으로 갔던 거죠. 두 번째로 의과대학이 전혀 없는 시도 중에 그러니까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겠다. 세 번째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 이게 세 가지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제 파업, 불법 의료 진료 거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 의정협의체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예. 그대로 하면 될 겁니다. 그대로 뭐 새로운 거 하시려고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때 발표했던 거 하면 될 텐데요. 일단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 너무 취약하고 필수 의료도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좀 늘리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 의사를 좀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의사정원을 확대하고 전남에 의과대학 만드는 건 그와는 별도의 문제니까 별도로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느냐 아니면 신설하느냐의 문제 그런 시비에 시달릴 문제는 아니에요. 전남 문제는 이미 그 방침을 갖고 와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사들이 여전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의정협의체에 참석하겠다고 한 게 사실 이 의사정원 확대에 동의해서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그 이제 전하는 변호사 말씀하셨던 대로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준 거에 대한 반대급부 비슷하게 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또 이 의사 정원 문제는 여전히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사들이 계속 야 의사 정원 늘리려면 우리 수가 더 줘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 더 먹고 살게 해주고 의사 늘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이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 건강정보라고 하는 확고한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요.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서 있습니다만 의사 정원 확대와 전남의 의과대학 확대 문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천 변호사님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정부 때 이야기 나눴었던 거 이어서 그대로 하면은 좋겠다라고 서 의원께서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를 의사단체에서 안 받을 거예요. 의협도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었고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받는 거가 가능하지 않아서 사실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타협안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아무튼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저희가 뭐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게 이상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이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을 막 비판도 하지만 정작 고생하는 필수 의료 현장에서 하는 분들은 정말 박봉에 고생하는 의사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 우리가 보는 약간 강남에서 성형외과 피부과 해가지고 막 떼돈 벌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로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진짜 응급 의료 아니면 뭐 중증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도 그냥 의사라고 퉁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쪽에 이 의사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실제 부족하고 필요한 쪽으로 가도록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게 그냥 의사들을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적절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센티브와 뭐 지원을 하면서 보낼 거냐.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라 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문재인 정부 때 시절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이런 좋은 얘기들 늘어놓으면 잘 되겠지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요, 이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하자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지역의사제 400명, 전남의
의대 그다음에 공공의대 이거 이미 발표하고 추진했던 거니까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의사 정원 512명 아니에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안 되니까 이걸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최소한 그때 당시 저희가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의사 정원 확대는 딱 그렇게 하면 가장 적정선이었어요. 거기서 더 늘리면 저는 훨씬 좋아요. 근데 이게 500명 더 늘리는 게 전남의 의과대학 만드는 거를 안 하는 명분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전남 변호사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좀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뭉뚱그려서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뭐 오히려 더 후퇴시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있는 것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잘못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문제의식으로 느끼는 건 뭉뚱그려서 다 문재인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었어. 너무 이상적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아니 뭐 짧게 주시죠. 예. 이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다 바꿀 수는 없죠. 우리나라 정도면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나름대로 외국에 비해서는 전공의 시절에 저임금을 받는 의사들의 또 어떻게 보면 노고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문재인 케어 이런 거 하면서 사실 좀 약간 중복 뭐 진단이나 좀 너무 과잉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걸 좀 덜어내고 지금 건보 재정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심각한 저출산에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 그럼 우리가 국민들께 더 많은 뭐 각출을 이렇게 부탁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좀 너무 과도했던 부분을 좀 덜어내자라는 그런 관점인 것이고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의료보험 체계를 막 다 뒤흔들고 이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이 정책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먼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마추어 맞습니다. 네네네. 않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팽팽하니까 네. 저희 한 개 더 다뤄야 되는데 지금 3분도 안 남았습니다. 빨리 이야기 한 분씩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 의원님께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이게 쫄리네요. 서동용 의원께는 포스코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또 여쭤봤었어요. 근데 천 변호사께는 제가 일부러 안 여쭤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쭙습니다. 네. 막말 사태 쭉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봤는데 이거 뭐 무슨 동사무소 폭파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뭐 제정신인가 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역시 평정심을 상실하니까 이게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포스코 직원 보면, 그러니까 포스코 관점에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만드는데 뭐 공무원 노조가 뭐 의견을 이렇게 현수막까지 거냐라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업 내의 문제고 공무원 노조가 이건 무슨 상관이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동사무소 폭파시키겠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 다 취소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순간 이거는 약간 공무원 노조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시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약간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아무튼 저는 좀 보면서 아무튼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서 의원님 업데이트 하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 뭐 특별히는 없고요. 지금 광양시의회가 최종호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요. 예. 예, 그에 대해서 아직은 포스코가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양시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고 5월 말이 되도록 아직 좀 잠잠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정비 자회사 관련된 이야기로 촉발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정비 자회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한 3-4가지 정도가 돼 있는데 좀 시간이 없으신 거죠. 예. 제일 이제 정비 자회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그동안에 외주업체들
그 외주 회사들에게 납품했던 지역의 영세 상인들의 그 납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안 주고 있어요. 하겠다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만 하지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막말 사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동안 포스코가 광양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포스코 지도부에서 정확하게 좀 사과해야 될 거라고 봐요 시민들에게. 그래서 앞으로 정말 포스코라고 하는 세계적 기업이 광양과 또 인근 순천을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박태준 회장이 자기 자서전 같은 데 쓰고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늘 포항 사람들 광양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타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잖아요. 남의 삶을 세전을 뺏어서 기업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그 많은 걸 내놓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거고 알겠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5월 월간 털업으로 뜨거운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